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물론 자연인 문재인 씨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공무원 문재인 씨의 자화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왕관을 그려 넣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처럼 말이죠. 어릴 때는 다들 그랬죠.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 곧잘 왕관을 그려놓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상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기로 합시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종종 화제거리가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은 그 중에 반 이상이 싫은 소리, 본인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이 어딥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도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29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가 브리핑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뵐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기쁘게 고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화를 매우 길게 했는데 핵탄두 미사일 개발 우려에 공감하고 양국의 공동의지를 확고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요약을 하면 한 가지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관련된 소재로 무엇인가 이야기한 것을 말을 꺼낼 그 소재거리를 찾다가 하나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둘 다 인사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가 이란 핵 협상 타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 영화에서 보면 나는 경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오. 나는 경이 충성할 것을 믿겠소. 하는 그런 그 대사를 우리 많이 들었죠. 꼭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은 프랑스의 사정이죠.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프랑스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문제도 아니고 프랑스가 풀기로 맡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프랑스는 그런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이고 지금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국가는 한국이고 그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씨이고 이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잘 한다면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양자 관계는 프랑스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주하게 발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마크롱이 그렇게 해서 결실을 갖다 바치면 그것을 받겠다. 내가 기대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초 G20 정상회담에서 만남을 고대한다. 이것은 인사말이죠. 그런데 그때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를 자세히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를 자세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듣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들려주어야 듣겠죠. 마크롱 대통령이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듣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내용을 그 나누었던 대화를 자세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그런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고해 올리면 자세히 듣고 나서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논의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당연히 마크롱이 해결해야 할 그런 의무를 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보살펴 주겠다. 자리를 같이 하겠다.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보다는 좀 위에 있는 서열상 그러한 대통령이다. 게다가 이 태도로 봐서 과거에 황제국이 있고 군주국이 있을 때 프랑스는 군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황제국이고 이런 관계였을 때 지금 주고받는 대화가 무리 없이 무난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하여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부 조각이 끝나면 외무장관을 특사로 보내도록 하겠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반말투로 쭉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더더욱 그 황제의 위엄이 느껴지죠. 마크롱이 특사 파견을 요청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정부 조각이 끝나면 외무장관을 특사로 보내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재인과 마크롱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의 그 서열이, 문재인은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그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롱은 바닥에 있으며 트럼프 또한 바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크롱이 트럼프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것을 7월에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세히 보고를 하고 대화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어떤 요점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세히 녹취하듯이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분명히 상하 관계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그 문장의 그 흐름을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상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전시 작전권 회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시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행동을 할 때 그 지휘를 누가 맡느냐 한데 지금은 그것을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이 지휘를 할 때도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 입장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지휘를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있을 때 그 지휘를 한국군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깨지면 미국에게 큰 문제다. 그리고 미국은 이 한반도의 남쪽인 밖에서 말할 때는 남한에 미군을 두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지휘권을 가지고 미군까지 지휘 통제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부담할 수 있다. 안보 비용이나 동맹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우에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닥의 하단 부분에 있어서 지휘 복종 관계가 구성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을 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만 일단 관계 설정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수출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7년 10월 17일에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또 하나의 야심만만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축사의 내용입니다.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수형, 우리 한국군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군만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내용을 살펴보죠. 첫째,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체에는 어떤 국가들이 구성을 하는가? 그것은 첫째, 우방국. 우방국은 좀 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협력국.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협력국과 대한민국이 따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첨단 무기 체계를 같이 만들고 운용하고 하는 그 시스템을 공동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방산협력 공동체 구축, 둘째 이러한 안보협력국과 대한민국이 같이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처음에 한국군에게만 공급하는 무기체계 개발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첨단 무기체계 공동기획 개발 운용 시스템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같이 하자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같이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첨단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같이 기획하자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우리가 개발하자고 하고 운용하자고 하면 그들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것이죠. 안보협력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기획,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해 봅시다. 이 첨단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리키지 않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F-35라는 그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으로 F-35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현실의 F-35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파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개발한 F-35 하나만 봅시다. 함께 개발한 F-35를 미국과 우리가 함께 세계 시장에 판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무기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국가여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더구나 미국의 기술력을 우리는 짐작도 못하는 그러한 미국과 우리가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기획을 한 다음에 공동 판매를 하겠다. 단지 판매원으로서 종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팔아서 이익을 분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러한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그러한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전제 전혀 이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태도로 했던 그 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국방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개발 단계로부터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 역시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상과 이 기술력에 대한 위상과 자부심이 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방위산업을 국내 내수용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수출 산업화를 하겠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 주로 파는 것이 IT 관련된 그러한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전투기, 세계 최고의 무기 이것을 팔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이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출 산업화, 방위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누구의 노력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세계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우방국이나 안보 협력국의 기술과 그들의 노력으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끼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노력으로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출 산업화라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출은 국가를 단위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판다고 할 때는 그것을 한국의 수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한다.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를 공동 기획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가칭 시스템 X를 기획하고 개발한다. 이 시스템 X 속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미국과 한국이 F-35를 포함한 시스템 X를 공동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미국과 일본하고 미국과 일본을 이제 부르면서 우리가 F-35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팔고 그러면 한국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술력의 부분은 공유될 수 없죠. 이것은 창의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미국이나 일본 당신들이 F-35를 만들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들하고 같이 팔겠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주어가 계속 바뀌는 역시 그 특이한 아주 특이하다기보다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말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 경험까지 운영 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운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짚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운영과 운용을 잘 구별할 수 있으시죠? 운영과 운용은 그 쓰임새가 다른 용어입니다. 운용의 경우에 시스템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을 운용한다. 그러면 바르게 쓴 것이고 헌법을 운영한다. 그러면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한 그 말에서는 무기체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운영이 아니라 운용이 돼야 그래야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한국군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군의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군의 운용 경험. 그럼 무엇에 대한 운용 경험인가? 이것은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단 무기 체계의 운용 경험이란 무엇인가? 첫째, 첨단 무기의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첨단 무기를 보관하고 유지한 경험, 그것 또한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첨단 무기의 실전 경험, 사실은 이 공유의 의미는 실제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경험은 바로 그 사용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첨단 무기의 실전 경험, 이것이 공유되어야 공유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첨단 무기 체계의 실전 경험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죠? 이것은 첨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에서 사용해 보아야만 그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보협력국과 첨단 무기 체계를 기획 개발한 다음에 전쟁에 일단 써본 다음에 그 써본 우리 군의 그 실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이 축사, 여기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력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앞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방국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안보협력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방위산업 플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한국이 수출을 증대하겠다. 이 플랜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하느냐?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로 하겠다. 그것으로 수출을 증대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팔면 많이 벌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첨단 무기 체계를 많이 팔게 되면 세계는 아주 많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첨단 무기를 많이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이 협력 국가들이 조금 전에 보았듯이 글로벌 방위 산업의 협력국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국방력이 이미 강한 국가들이고, 그리고 많이 판다고 해서, 많이 팔면 그들의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협력 국가는 그들이 아닙니다.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인 것이죠. 첨단 무기 체계를 구매한 국가들, 우리가 팔고 그것을 산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첨단 무기 체계를 구매한 혹은 구입한 그 국가들은 국방력이 강화된다 하는 뜻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팔고 그들이 더 많이 사고 그래서 그들의 국방력이 더 강화되면, 그러면 이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는 세계 평화는 첨단 무기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의 완비로 이루는 것이다. 즉 세계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핵은 버린다는 철칙을 세워놓았습니다. 다만 핵이 아닌
핵을 능가하는 그런 다른 무기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강의 무기를 최다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방위산업 플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첨단 무기 체계를 기획 그리고 생산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지도를 하는 층에 올라서서 지휘하고 있구나. 또 그런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통해서 또 그의 자화상을 짐작해 보기로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북한 지역,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에서는 남한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피난 온 부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거주지에 대한 간접적인 향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산물이죠. 그리고 그는 북한 땅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북한 땅에 가서 살되 남한에서처럼 지금 그는 이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전의 귀족의 성체처럼 일반인들로부터 어찌되었든 담장이 있든 없든 담장으로 둘러쳐진 상당히 넓은 영역을 혼자 고립된 상태로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한에서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윤택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이것은 김정은의 체제, 그리고 현재 북한 정권의 독재적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이 치하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자연인 문재인 상태로 그 부모가 김일성 체제를 피해서 도망을 쳤죠. 그것을 우리는 피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록들, 이것을 근거로 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현재의 북한 정권에 대해서 특히나 별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물론 몇 해 전이죠. 노무현 재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통일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올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명확히 밝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재단 연설에서 그는 북한을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한다는 그 내용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강의를 이미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북한을 구제불능의 거렁뱅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변호사 문재인 씨
국가 활동을 하던 그 시기의 그 기록을 보면은 문재인 씨는 구제불능의 거렁뱅이의 삶, 그러한 삶의 방식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무료 변론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름대로의 소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독특함,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수차에 걸친 수대에 걸친 대통령들하고는 좀 다른 이러한 속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선대에서 하던 대로 위협 전술을 사용했던 것이죠.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위협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핵만 치우면 밥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밥은 먹게 해주겠다. 이것이 김정은에게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의 구제불능의 거렁뱅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특별히 차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남한에서 내 말을 들으면 밥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 잘 들으면 밥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구제불능의 거렁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고를 김정은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위협을 했죠.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ICBM을 발사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CNN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CNN 인터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매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을 풀이하면 정은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김정은은 아들보다도 어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들뻘인가요? 아들보다 어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은이가 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낙담했고 정은이가 하는 짓을 보고 슬퍼졌다 하는 것이죠. 낙담했고 슬퍼졌다는 용어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슬퍼졌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긴장해야 할 포인트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원래 폭군은 자기 뜻에 거역하는 어여쁜 신하들을 슬퍼하면서 목을 뱉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무수히 많이 있죠. 이렇게 CNN 인터뷰를 하고도 그리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김정은이 반성하고 말 잘 듣는 그 아랫사람으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기를 기다려 주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몸소 북한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러 북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세계의 지도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러한 그
발언과 그러한 처신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대화라는 말을 아마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의 태도를 전 세계인의 그 지도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김정은에게 교시를 내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지요. 대등한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기 손바닥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로 취급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위상을 세계의 대통령,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도 밝혔고, 그리고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은 또 그 다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가 역시 그 뉴스 페이지 윗부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을 이 강의, 또 다른 강의를 들은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도 물론 그 시진핑 주석의 정부에 있는 관료가 무례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자서전에서 좋은 글귀를 따서 거기에 자신의 의미를 또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한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죠. 그 통역기가 말썽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멋진 그 연설은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획했던. 이런 모든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거침없는 자주성, 그러한 부분에 매료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드디어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미국, 일본과 서울에 핵공격을 하겠다. 수소폭탄 공격을 하겠다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엔과 세계가 안 그래도 연초부터 긴장감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던 터에 이제 들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외신의 보도라든지 북측의 그 발표라든지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은 참수작전에 동의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불능일 때 참수해버려라 하는 데까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자화상은 아마도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70%의 목을 베는 눈물 많은 교주 또는 교황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의 대통령이 수많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의 공무원으로서의 그 철학,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그 형상,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더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